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소영 회계사고요. 2020년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혼자 풀 수 있는 말 문제는 제외하고요. 혼자 풀 수 없는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설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문제는 해설지 보면은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1번 문제 있죠. 국세기본법. 요 문제는 조금 이게 문제가 약간 있거든요. 가답안 상으로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5번 지문이 완전히 옳은 지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건 학종 답안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41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뭐 이의제기 같은 걸 받아주지 않고 그냥 5번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할지 그거는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41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55번 문제. 여기서부터 계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말 문제는 해설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55번 문제부터 제가 풀이해 드리도록 하죠. 자, 55번은 소득세 문제고요. 55번 보시면요. 영리내국법인 주 A의 대표이사인 거유자 갑은 2020년 12월 31일에 주 A를 퇴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갑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1억 5천일 경우에 다음 자료에 의한 갑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금액은? 그런 식으로 물어봤죠. 임원, 총급여, 근무 기간은 소득세법 0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 소득은 없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죠. 대표이사라 가지고 임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소득 중에서 한도 내 금액으로서 퇴직 소득 금액이 될 거, 그걸 물어봤네요. 자, 요거 55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양가로의 근무 기간이 나와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대표이사로 임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자, 이렇게 근무를 했고 기간별로 산정한 갑의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이 나와 있어요. 연평균 환산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2019년까지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3배였죠. 3배가 2020년도에 2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3배를 적용하시고요. 2020년도부터는 2배를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일단 2019년 말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 환산액 요걸 찾으시고요. 그게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2017년, 18년, 19년 직전 3년간이죠. 9천만 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9천만 원. 그리고 2020년도 거는 2020년 말에 퇴사를 한 케이스거든요. 연평균 환산액이 1억 1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9천은 요 3년치를 다 합치고 3년으로 나눈 그런 값이에요. 그게 아예 제시가 된 거고요. 요 9천만 원에 대해서는 3배를 적용하셔야 되겠고 요 1억 1천에 대해서는 2배를 적용하셔야 돼요. 합치면 한도가 되겠죠. 한도를 계산해 볼게요. 2019년 말까지 9천만 원. 9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죠? 10%죠. 10분의 1 곱하기 요 근속 연수는요. 근속 연수는 요거는 동그라미 1번은 2019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사한 날부터 요렇게 2019년 말까지의 근속 연수예요. 2016년 1월 1일 날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몇 년이죠? 4년이죠. 원래 월수로 계산하는 게 맞죠.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라는 건데 딱 4년이라 가지고 그냥 4년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몇 배? 3배. 네, 동그라미 2번.
이거는 2020년도 거. 2020년도에 연평균 한산액이 1억 1,000이죠. 마찬가지예요. 1억 1,000 곱하기 10%. 몇 년이죠? 요거는 2020년도 거. 요렇게 근속 연수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이게 여기 안 보이는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서 2019년도 거, 2020년도 거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3배였고 요 2020년도부터 2배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년? 1년이죠. 2020년도 12개월.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배? 2배. 요렇게 해주시면 임원 퇴직금 한도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될 거냐면 요게 1억 3천이 나올 겁니다. 1억 3천. 1억 3천만 원이 한도고요. 지금 얼마를 퇴직금으로 받았죠? 1억 5천만 원 받았죠. 1억 5천만 원의 한도를 초과하죠. 그래서 1억 3천까지만 퇴직 소득이 되는 거고요. 1억 3천을 초과하는 2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퇴직 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요. 얼마? 1억 3천.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항상 요거 날짜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56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한번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번 연도에 시험 치신 분들이 아니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들으신다면 꼭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56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6번 다음은 거주자 갑이 국내에서 지급받은 2020년 기소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2020년 기소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을 묻고 있죠. 단 갑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며 금융소득은 소득세 법령에 따른 실질 명의가 확인된 것이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원천징수의 배제, 집합투자기구, 특정 금전 신탁 등의 원천징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원천징수 세액을 물어봤어요. 원천징수 세율부터 파악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이 문제는 그냥 2020년 기소 금융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이라고 안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2020년 기소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요. 종합과세가 되든 분리과세가 되든 상관없이 전부 다 원천징수 세액을 구해 주셔야 돼요. 원천징수 세율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공익신탁의 이익이죠. 요거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가지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죠. 회사채 이자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1,000만 원. 요거는 내국법인이 2019년에 발행한 회사채래요. 만기 10년짜리. 그럼 장기 채권이죠. 근데 2019년이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거라 가지고 얘는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해요.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요. 14%라는 거. 조건부 종합과세고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 14%. 14% 체크해 놓으시고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0만 원. 요거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는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이고요. 뭐 분리과세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원천징수는 당하는 거니까요. 원천징수 세율 14% 적용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예금의 이자 국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대요. 국내 은행인지 외국 은행인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외국 은행이었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겠지만 국내 은행이라 가지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 맞고요. 14% 세율 적용하셔야 되겠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나오죠. 개인 간 금전대차 거래로서 차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이자래요. 원천징수 세율은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25%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시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1,000만 원 요거는요. 14%죠. 그러면 14%짜리가 다 합쳐보시면 4천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짜리 4개가 있죠. 그래서 4천만 원 요거는 14% 적용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만 원. 요거는 25%.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이렇게 계산 오류만 없으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시험은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차라리 말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57번. 2020년 6월 1일 거주자 갑은 국내 소재 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등기 자산이래요. 10억 원에 양도를 했고요. 자, 요거 1세대 1주택인데 10억에 양도했으면요. 실질 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죠. 고가주택이라는 거 아시겠죠? 양도 시점에 양도 비용은 1,000만 원이 발생하였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래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 매매 사례 가액과 감정 가액은 확인이 안 된대요. 갑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 등은 2,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모두 소득세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한다. 갑의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은 11년, 1개월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요건 충족하고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부당이익 계산의 대상이 아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고가주택이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죠. 그것만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매번 나오던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럼 양도가액은 일단 10억 원이 될 거고요. 양도가에서 일단 취득가를 빼야 되겠죠. 그 필요경비 빼주셔야 되는데 필요경비는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취득가가 실질 거래가가 아니면요 필요경비는 무조건 계산공제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양도가는 실거래가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취득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취득 당시 실거래가 이런 게 확인이 안 된다고 했죠. 실거래가, 매매 사례가, 감정가액 확인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순서가 환산 취득가. 환산 취득가는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죠? 자, 10억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 적용하시면 돼요.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에는 5억이고요. 그리고 취득 당시에는 2억이에요. 40%네요. 그러면 4억 원이 취득가가 되겠죠. 4억 원. 그리고 이 4억 원이 환산 취득가가 되는 거니까요. 요 필요경비는요. 뭐가 돼야 되겠죠? 실제 필요경비를 빼줄 수가 없어요. 거기 실제 필요경비 양도비용 1,000만 원, 소송비용 2,000만 원, 자본적 지출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요거를 뺄 수가 없고요. 계산공제를 하셔야 돼요. 계산공제는 어떤 금액 베이스로 하죠? 기준시가 베이스로 하죠. 기준시가 얼마죠? 요거 2억이죠. 2억이 기준시가고요. 여기 계산공제율은요. 등기된 자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3%죠. 이렇게 하면 60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양도 차익이 5억 9,400. 그리고 여기서는 요 환산 취득가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을 했는데 요 두 개 합친 게 실제 필요경비, 양도 비용하고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소송 비용까지 합한 거. 그 다 합쳐봤자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4천만 원보다 4억 600만 원이 더 크거든요. 그럼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컨버전을 꼭 하셔야 돼요. 컨버전. 얼마만큼이 과세가 된다? 9억 원 초과분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9억 원 초과분. 전체 양도가 10억 중에서 9억 초과분만 과세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곱하기 10억 중에 9억 초과분 얼마죠? 1억 원이죠. 10억에서 9억 뺀 거죠. 10억 빼기 9억. 1억 원. 10%네요. 그래서 컨버전 하면 5,940만 원이 나올 겁니다. 5,940만 원. 요 컨버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해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여기서 뭘 물어봤죠? 물어봤던 것이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양도소득 금액은 뭐까지 빼야 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빼야지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요건 양도 차익이고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까지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죠. 장특공제는 지금 거주기간, 보유기간이 11년 1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80%예요. 80% 적용을 해보시면 4,752만 원이 나오고요. 4,752만 원. 이걸 빼면 결과적으로 20%만 과세가 되는 거죠. 80% 뺐으니까 1,188만 원. 이게 답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장특공제가 80%니까 실전에서는 바로 여기다가 1-80%
해서 20% 곱해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요거 컨버전 한다는 거, 이 양도 차익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고요. 9억 원 초과분이에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케이스. 그리고 항상 요 같은 경우에 취득가가 실질 거래가가 아니고 다른 거였잖아요. 매매 사례가든 뭐 감정평가 가액이든 환산 취득가든 다른 거면 필요금비는 뭘 뺀다? 실제 필요금비를 뺄 수가 없고 필요금비 계산공제를 한다. 계산공제는 항상 기준시가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기준시가. 그래서 환산 취득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계산공제까지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해봤고요. 이제 5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59번 보시면요.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0년 기속 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일단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물어보고 있고요.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필요금비는 확인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타 소득에 대한 문제고요. 1번 양가로 보시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중에서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았대요. 1,000만 원. 요거 지금 필요금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어도 의제 규정 그거 기억하셔가지고 그거는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타 소득 금액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게 300만 원 초과해야지만 일단 종합과세가 될 거고요. 종합과세가 되는지 일단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원천징수 세액을 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기타 소득 금액부터 구해 보도록 하죠. 자, 기타 소득 금액은요. 요거 1,000만 원 총수익 금액이죠. 필요금비 얼마죠? 80%죠. 요거 제가 상금 골동품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상금 골동품 이건 80% 필요금비 의제 규정을 적용하거든요. 나머지들은 또 60%짜리가 있죠. 요 상금과 부상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 상금이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지체 상금 그리고 요 골동품이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얘기하는 거죠.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은 주의하셔야 될 게 90%짜리도 있다는 거. 1억까지는 90%고 1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80%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90% 그렇게 필요금비를 의제를 합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요거는 80%짜리라는 거. 그럼 2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함에 따라 받은 대가 500만 원. 기계장치는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이죠.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상의 권리하고 같이 양도하는 영업권은요, 양도소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기장치하고 같이 양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아니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요 무채재산권 양도소득이다 보니까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죠. 몇 퍼센트? 60%. 그래서 1-60% 하시면 2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00만 원. 요 공익사업 관련이란 표현 주의하셔야 되겠고 설정 이런 표현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게 양도인지 대여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기타 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그런 게 나뉘어지고요. 공익사업 관련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타 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거기에 나뉘어지죠. 공익사업 관련이고 또 대여였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케이스고요.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됩니다. 몇 프로? 60%. 300만 원 곱하기 1-60%. 12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양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1,200만 원. 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도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예요. 조건부고요. 요 1,200만 원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기 때문에 원천징수 되었다 안 되었다. 원천징수는 안 된 거예요. 1,200. 그리고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 가지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금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원천징수 안 되고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을 일단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얼마가 되냐면 1,720만 원이 돼가지고 300만 원 초과하죠.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게 원천징수세, 그걸 계산해 보면 돼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세율만 적용하시면 되겠죠. 몇 프로죠?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20%죠. 그거 적용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20%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20%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요 금액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 있죠. 거기다 20% 적용하시면 바로 원천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20% 적용하시면 안 돼요.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20%를 때려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4만 원 거기 나옵니다. 여기 답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종합과세가 되는지 뭐 분리과세가 되는지 그런 거부터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300만 원 초과해가지고 종합과세가 되는 케이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6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0번 보시면 다음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이 지출한 2020년 교육비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해 계산한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갑은 일용 근로자가 아니며 가족 모두 기본 공제 대상자이고 학자금 대출은 받지 아니했다. 자, 1번 양가로에는 총급여 1억 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양가로에 본인에 대한 교육비가 나와 있네요. 대학원 수업료 1,000만 원 지출했고, 이 중 회사에서 3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본인 거 일단 계산해 보면요. 본인 거 같은 경우에 뭐 한도 적용은 받지 않아요. 대학원까지도 다 포함이죠. 1,000만 원인데 문제는 1,000만 원 중에 소득세가 비과세된 학자금 300이 포함되어 있죠. 이건 비과세된 거니까 내 소득이 안 들어왔죠. 내 소득이 안 들어왔으면 회사가 내준 거면 내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이게 소득세가 과세가 됐으면 그때는 내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득세가 비과세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죠. 본인 거는 1,0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해서 700. 요거 비과세된 거 요거는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배우자 거 대학원 수업료 700만 원 지출했대요. 본인은 대학원이 포함되지만 배우자하고 부양가족은 대학원이 포함되지 않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아들 15살이고 중학생이래요. 요거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요거 되죠. 150만 원 있고요. 교복 구입 비용 70만 원 지출했대요. 자, 아들 건데 일단 수업료 150만 원 되고 교복 구입 비용은요. 중고딩만 되는데 중학생이죠. 중학생 됩니다. 초등학생은 안 되죠. 초등학생인지 그런 것도 항상 체크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고딩 맞고요. 다만 70만 원 지출하면 얼마까지죠? 50만 원까지죠. 50만 원만 넣어주셔야 돼요. 합쳐보시면 얼마? 200만 원. 요게 300만 원 한도 내예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딸 5살이고요. 취약전 아동이죠. 유치원 수업료 돼요. 그리고 특별활동비까지도 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딸 거 유치원 수업료 하고요. 특별활동비를 합쳐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400이에요. 이 400 그대로 갖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00 한도 걸렸죠? 요거는 3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걸 다 합친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몇 프로? 15%죠. 그거까지 곱해주시면 교육비 세액 공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20만 원. 그렇게 나오죠. 자,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데 항상 문제 푸실 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소득세가 비과세된 그런
학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 소득에 안 들어온 거니까 내가 낸 게 아니죠.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배우자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아들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요거 50만 원 한도를 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요건 300만 원 내었지만 요거는 또 300만 원 한도 걸렸죠. 그런 것까지도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문제는 다 끝냈고요. 조금 있다가 또 법인세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